홍칠공과 곽정은 구양극이 가리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말 용머리로 장식한 커다란 배가 돛에 바람을 한껏 안고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배를 바라보고 있던 구양극의 눈에 선두에 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큰 키에 붉은 가사를 걸친 모습이 영지상인 같았다. 배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구양극은 눈을 가늘게 뜨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틀림없는 영지상인이었다. 구양극은 즉시 숙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구양봉이 단전에 기를 모은 후 소리 높여 외쳤다. 여기 당신 친구가 있소. 어서 이리 오시오. 그 소리를 들었는지 큰 배에서 비상용 배를 내려 뗏목으로 보냈다. 그때 큰 배 위를 살펴보던 황용은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다. 몇 개월 전 조항부에서 만났던 5고수가 배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뗏목 근처로 다가온 작은 배는 구양봉과 구양극 그리고 홍칠공을 태웠다. 곽정과 황용은 두 사람뿐이면 어떻게든 도망칠 수 있겠지만 부상이 심한 홍칠공을 데리고 도망칠 수는 없었기에 함께 그들의 배에 올랐다. 큰 배에 있던 이들은 구양봉이 뗏목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곽정 무리까지 만나자 더욱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구양봉은 구양극을, 곽정과 황용은 홍칠공을 각각 안고서 두 무리로 나뉘어 작은 배에서 큰 배로 옮겨 탔다. 그중 한 사람이 비단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와 곽정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는 다름 아닌 대금국 6째 왕야 조왕 완안홍렬이었다. 완안홍렬은 보응 유씨 사당에서 도망친 뒤 곽정이 쫓아와 복수를 할까봐 북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팽려노 등과 합류해서 무목유서를 찾기 위해 남하하던 길이었다. 이즈음 몽고가 거병에 금을 쳐들어와 중도 영경을 수개월째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다. 연운 16주는 이미 몽고의 수중에 떨어진 뒤였다. 대금국은 그야말로 나날이 쇠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몽고군은 사납고 날래기 그지없었다. 금나라 병력이 그들에 비해 10배가 넘었으나 전투를 벌일 때마다 참패를 거듭할 뿐이었다. 도무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완안홍렬이 기댈 것은 이제 악무목이 남긴 유서뿐이었다. 완안홍렬은 무목유서만 얻으면 악비처럼 귀신 같은 용병술로 몽고군을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비밀리에 고수들을 이끌고 남하한 것이다. 완안홍렬은 혹시나 남조에서 미리 알고 방비할까봐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육상이 아닌 해로를 택해 절강 연안에 상륙한 후 이만으로 잠입할 속셈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다에서 곽정을 만나게 되니 곽정이 복수를 하려 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구양극을 통해 비밀이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도 걱정되었다. 곽정은 곽정대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나 마음속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중에도 여전히 타는 듯한 눈으로 완안홍렬을 쏘아보았다. 이때 누군가 선창에서 올라와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슬며시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눈치 빠른 황용은 곁눈질로도 그가 양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황용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까 고민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최근 몇 개월간 무공이 급속도로 강해진 곽정과 황용에게 이제 더 이상 팽려노 등은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구양봉이었다. 구양봉 하나도 넘을 수 없는 마당에 5명의 고수가 더 붙었으니 산 넘어 산이었다. 그때 구양극이 입을 열었다. 숙부님, 이분이 바로 인재를 중히 여기는 대금국 6째 왕야이십니다. 구양봉이 두 손을 모으고 예를 표했다. 완안홍렬은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 차림인 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몰랐으나 구양극의 체면을 봐서 공손히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팽려노, 사통천 등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허리를 구부리며 예를 올렸다. 무림의 태산북두이신 구양선생의 명성은 자주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모두가 극진히 예를 표하는데 영지상인만은 손을 모아 예를 표할 뿐 별말이 없었다. 영지상인은 줄곧 서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명성을 잘 알지 못했다. 완안홍렬은 팽려노 등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양봉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적잖이 놀랐다. 완안홍렬은 정치인답게 얼른 태도를 바꿔 다시 한번 구양봉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이때 양자홍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홍칠공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혀 절했다. 양자홍, 홍방주께 인사드립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이 말에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다. 무림 4대 고수인 서독과 북계가 함께 나타났으니 놀라는 것이 당연했다. 그들은 서로 앞다퉈 나서며 절을 올리려 했다. 그러자 홍칠공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늙은 거지가 재수가 없어 못된 개에게 물리는 바람에 몸도 성취하는데 절은 해서 뭘 하겠소? 어서 먹을 거나 좀 가져다 주면 고맙겠소이다. 그 말에 모두들 놀라 걸음을 멈추며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홍칠공이 꼼짝 않고 누워만 있더라니 부상을 입은 것이었군.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들은 일제히 시선을 구양봉에게 옮겨 그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살폈다. 자연스럽게 배 위의 주도권이 구양봉에게 넘어간 것이다. 구양봉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신의 악행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려면 홍칠공을 처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곽정은 구음진경 중 괴문의 뜻을 알아낸 후에 없애는 게 좋을 듯 싶었다. 황용은 비록 구양극이 좋아하는 여자이긴 하지만 살려두면 엄청난 화근이 될 게 틀림없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손을 썼다가 나중에 황약사가 알게 되는 날에는 일이 복잡해질 게 뻔했다. 그러니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모두 배에 올라탔으니 날개가 달리지 않은 이상 도망갈 걱정은 없었다. 구양봉은 완한 홍렬의 귀에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저 세 사람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공도 제법 뛰어나니 사람을 시켜 잘 감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양자홍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양자홍은 자기가 아끼던 뱀의 보혈을 마신 곽정에게 원한이 높은 데다 평소 두려워하던 홍칠공이 부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진작부터 그들에게 손을 쓰고 싶은 걸 참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양자홍은 기다렸다는 듯 사통천 옆을 지나며 손을 뻗어 곽정의 팔을 당겼다. 그 순간 곽정이 팔을 뿌리치며 오히려 양자홍의 어깨에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양자홍이 두어 걸음 뒤로 밀려났다. 그 모습을 보고 평소 완한 홍렬 앞에서 경쟁하던 사람들이 주먹을 입가에 가져가며 피식하고 웃었다. 그러면서 팽년호, 사통천, 후통회가 홍칠공 일행을 가운데 두고 둥그렇게 둘러쌌다. 그러나 당장 덤비지는 않았다. 그들은 양자홍이 곽정과의 싸움에서 좀 더 망신당하고 나가떨어지면 나설 속셈이었다. 반면 창피를 당한 양자홍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평생의 절기로 삼는 요동야호권법을 펼치며 맹렬한 기세로 곽정에게 달려들었다. 이 공격으로 곽정을 죽여 아까 당한 수모를 갚을 속셈이었다. 그러나 곽정은 이미 양자홍이 알고 있던 곽정이 아니었다. 그때 홍칠공이 소리쳤다. 삼선록에 잘 가시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곽정의 전룡제아가 양자홍의 어깨를 강타했다. 그러자 양자홍은 비명을 지르며 배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모두가 깜짝 놀라 양자홍이 떨어진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때 물속에서 웃음소리가 길게 울리는 듯 하더니 양자홍의 몸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가판에 떨어졌다. 양자홍은 뻣뻣하게 몸이 굳어 일어날 줄 몰랐다. 사람들은 물속에서 양자홍이 튕겨 올라온 것에 놀라 모두 할 말을 잃었다. 곽정과 황용도 앞다퉈 난간으로 달려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물속에서 한백발 노인이 떠오르더니 수면 위를 질주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그 백발 노인은 커다란 상어를 말처럼 자유자재로 몰고 있었다. 사람들 틈에 끼어 그 모습을 눈으로 줬던 곽정이 갑자기 기쁨에 겨워 고함을 쳤다. 주백통 형님, 저 여기 있어요. 상어를 타고 있는 노인은 바로 노안동 주백통이었다. 주백통은 곽정의 외침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그가 상어의 오른쪽 눈을 때리자 상어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배 가까이 다가왔다. 곽정 아우 아닌가? 잘 지냈나? 나는 앞에 큰 고래를 하루 밤낮을 쫓는 중이었네. 지금 멈추면 놓칠 것 같으니 난 가봐야겠어. 다음에 보세. 그러자 곽정이 다급하게 외쳤다. 형님, 어서 배에 오르세요. 여기 나쁜 사람들이 이 아우를 괴롭히고 있어요. 뭐야? 그 말에 주백통이 버럭 화를 냈다. 주백통은 오른손으로 상어 입속에 있는 무언가를 당기며 배 옆에 나무 기둥을 잡았다.
그러곤 힘껏 잡아당기자 상어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 사람들 머리 위에서 그대로 가판 위로 떨어졌다. 누가 감히 내 아우를 괴롭히는 것이냐?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다. 배 위에 있는 고수들은 모두 강호에서 경험이 풍부한 노장들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백발 노인처럼 기괴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주백통의 시선이 가판 위에 있던 사람들을 훑다가 구양봉에게 가 멈추었다. 역시 당신 짓이었군. 그러자 구양봉이 차갑게 그 말을 받았다.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그렇게 구차하게 살면 천하 영웅들이 비웃지 않겠소? 그 말에 주백통이 코웃음을 쳤다. 말 한 번 잘했소. 당신 말이 100번 맞는 말이오. 사람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법 아니겠소? 그러잖아도 당신과 확실히 따져보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여기 있으니 참으로 잘 됐소이다. 홍형, 당신이 일어나 공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구려. 그 말에 홍칠공은 가판에 누운 채 미소만 지었다. 그때 황용이 소리 높여 말했다. 노동물이 죽을 뻔한 걸 사부님께서 9번이나 구해주셨는데 저자는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사부님께 부상을 입히고 혈도를 찍었어요. 사실 홍칠공이 구양봉을 구한 것은 모두 3차례임에도 황용은 이를 3배나 부풀려 이야기했다. 하지만 구양봉도 이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처지가 못 되니 그저 말없이 화를 사길 뿐이었다. 주백통이 허리를 구부리고 홍칠공의 곡지열과 용천열을 두어 번 문질러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홍칠공을 찍은 점혈술은 구양봉의 동문무공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내공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쉽게 풀 수 없었다. 구양봉은 득이양양한 얼굴로 주백통을 넘겨다 보았다. 재주가 있거든 어디 풀어보시구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분은 전진파의 주백통입니다. 강호에서는 노안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연배도 상당하셔서 구척이 왕처 1등 전진칠자의 사숙되십니다. 주백통은 10수년간 도화도에 갇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무공이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항상 짓궂은 장난이나 칠 뿐 이루어 놓은 성과가 없어 강호의 이름을 날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상어를 모는 것을 본 데다 전진칠자의 사숙이라는 말까지 듣자 무공도 뛰어나겠다며 자기들끼리 웅성거렸다. 구양봉이 말을 이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름 높은 호걸들이시니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분이 바다에서 상어떼에 몰려 곤욕을 치르고 계실 때 구해드렸습니다. 그러곤 제가 상어떼를 몰살시키는 것쯤은 손바닥 뒤집기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영은 그 말을 믿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내기를 했습니다. 만일 제가 지면 주영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하겠다고 했고 만일 하지 않으면 바다에 뛰어들어 물고기 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주영이 저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주영 그렇죠? 그러자 주백통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양봉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래서 주영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주백통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죠, 아닙니다. 진 사람은 구양형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러자 구양봉이 얼굴이 벌개지며 벌컥 화를 냈다. 사내대장부가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내가 졌다면 그때 왜 주영이 바다로 뛰어들었소? 주백통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설명을 시작했다. 그렇소.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졌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나는 그제야 내기에서 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노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 그러자 구양봉과 홍칠공이 입을 모아 무슨 말이냐고 외쳤다. 주백통은 허리를 구부려 왼손으로 상어 입속을 받치고 있던 나무 토막을 쥐고 상어를 끌어올렸다. 바로 내가 타고 온 이 상어를 만나게 된 것이오. 노동물, 당신도 보면 알 것이오. 이건 당신 조카가 한 짓이 맞지요? 그날 구양극은 나무 토막으로 상어의 입을 받쳐놓고 바다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이놈을 굶어 죽게 만들려고 했다. 그것은 구양봉도 직접 본 사실이었다. 커다란 상어와 나무 토막의 모양, 낚시에 걸려 입가에 생긴 상처를 살펴보니 그날 바다에 놓아주었던 그 상어가 틀림없었다. 구양봉이 주백통에게 물었다. 이게 뭐 어쨌단 말이오? 그 물음에 주백통이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내기를 한 것은 상어떼를 그 수대로 모조리 죽이는 것이었소. 그런데 이놈은 당신 조카 덕에 죽은 상어를 먹지 못해 독에 당하지 않고 살았소. 한 마리가 살아남았으니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뭐겠소?
말을 마친 주백통이 껄껄 웃어젖히는 동안 구양봉은 얼굴빛이 변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양봉은 속으로 쓴 침을 삼키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 그때 주백통이 구양봉에게 물었다. 자, 노동물. 진 걸 인정할 거요? 말 거요? 구양봉은 앞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시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졌으니 어쩌라는 거요?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러시오. 그 말을 듣자 황용이 얼른 나서서 말했다. 우리 사부님 혈도를 풀어달라고 하세요. 주백통의 장난기를 잘 아는 황용은 혹시라도 주백통이 엉뚱한 것을 시켜 좋은 기회를 놓칠까 두려웠다. 황용의 말에 주백통이 피식 웃었다. 구양형, 우리 홍형의 부상이나 치료해 주시오. 홍칠공의 재주가 당신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부상당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당신이 뭔가 흉기를 꾸민 것 아니겠소? 일단 홍형을 치료한 후에 두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다시 겨루겠다면 이 노안동이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리다. 구양봉은 홍칠공의 부상이 이미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보복이 두렵지는 않았다. 다만 주백통이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해내 이상한 일을 시킬까봐 걱정하던 참이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약속한 일이니 거절할 수도 없는 일,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숙여 손에 기를 모은 뒤 홍칠공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러자 황용과 곽정이 얼른 다가가 홍칠공을 부축했다. 주백통이 가판 위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금나라 사람들이오. 어서 작은 배를 내려 우리 네 사람을 보내주시오. 구양봉은 주백통이 황약사와 싸우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의 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다. 만일 여기서 싸움이라도 벌어진다면 자신이 이기는 것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이미 곽정과 양정의 싸움으로 자기 편이 수적 우세는 있으나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알았다. 다행히 오늘은 내기에서 진 것을 구실 삼아 그의 말을 들어주어도 무방할 것 같았다. 좋소. 정말 운도 좋으시오. 이번 내기는 주영이 이겼으니 하라는 대로 하겠소. 그러곤 완한홍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왕이야. 작은 배를 내려서 이 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완한홍렬은 대답이 없었다. 혹시라도 이들을 보내주었다가 자기가 남아하는 사실이 새어나갈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이때 영지상인은 줄곧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구양봉의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영안이 꼽던 참이었다. 영지상인은 구양봉이 물에 빠진 생쥐꼴로 배에 오르더니 주백통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모양이 아무래도 쓸데없이 소문만 요란한 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또 정말 무공이 대단하다고 해도 여기 있는 많은 고수를 모두 상대할 수는 없으리라는 계산도 있었다. 영지상인은 완한홍렬의 얼굴에 망설이는 표정이 확연한 것을 보고는 두어 걸음 앞으로 나섰다. 뗏목 위에서라면야 구양 선생 마음대로 하신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 배에 타셨으면 왕야의 명령에 따라야지요. 영지상인의 말에 모두들 말 한번 잘했다는 얼굴로 구양봉의 안색을 살폈다. 구양봉은 차가운 얼굴로 영지상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다. 스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막으실 생각이시오? 그러자 영지상인이 코웃음 치며 말했다. 어찌 그러겠습니까? 소승 줄곧 서장에 있다 보니 재주가 미천하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구양 선생의 명성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어찌 시비를 가리려 하겠습니까? 영지상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양봉이 한 발 나서며 왼발로 영지상인의 발목을 후렸다. 그러자 영지상인의 육중한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순식간에 반바퀴 돌아 거꾸로 떨어졌다. 그 순간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몸을 돌린 구양봉이 한 손으로 영지상인의 뒷덜미에 붙어있는 살을 움켜쥐었다. 영지상인은 원래 일반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큰 체구였는데 마치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두 다리를 공중에서 허우적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찔러댔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구양봉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조왕부에서 왕처일과 싸울 때 영지상인의 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지상인은 구양봉에게 잡혀 거꾸로 들리자 두 팔이 귀 옆으로 축 늘어져 버렸다. 마치 부러지기라도 한 듯 전혀 반항할 기미가 없었다. 구양봉은 여전히 먼 하늘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 이름을 처음 들어서 무시하는 거로군. 영지상이는 화가 치밀었다. 그는 여러 차례 길을 모으며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팽년호 등은 이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얼굴색이 바뀌었다. 구양봉이 말을 이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상관없겠지. 내 왕야의 얼굴을 봐서 당신처럼 무례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오. 저기 노안동 주영이나 구지신계 홍형을 붙잡아두고 싶은 모양인데 이 정도 재주로 저들과 어울리기나 할 수 있을 것 같소? 재주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더니 제 분수도 모르는군. 그러니 혼이 나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소? 주영 이거 받으시오. 그러곤 주백통을 향해 영지상인을 날려보냈다. 영지상인은 바람에 날리는 구름처럼 가판의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 구석까지 가볍게 날아갔다. 영지상인은 구양봉의 손에서 벗어나 잠시 몸이 자유로워진 틈을 타 몸을 고추 세우며 뒤집었다. 막 몸을 바로 세우려는 순간 갑자기 뒷덜미에 통증이 느껴졌다. 아차 하며 왼손으로 대수인을 펼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팔이 마비되어 버렸다. 결국 축 늘어진 채 몸이 다시 거꾸로 공중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미 주백통이 구양봉이 했던 대로 그의 몸을 낚아챈 까닭이다. 영지상인의 꼴을 본 완한홍렬은 식은땀이 흘렀다. 구양봉은 말할 것도 없고 주백통 한 사람만 해도 자기 수하에 있는 이들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 선생, 내 배를 내어드리겠으니 스님을 그만 놓아주시오. 그러자 주백통이 웃으며 대꾸했다. 좋소. 놓아드릴 테니 어디 한번 받아보시오. 그러곤 구양봉이 했던 대로 힘을 뿜어 영지상인의 육중한 몸을 완한홍렬 쪽으로 집어던졌다. 그 모습을 보고 완한홍렬이 다칠 것을 우려한 사통천이 이보한 형수를 사용해 완한홍렬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와 동시에 완한홍렬은 얼른 몸을 피했다. 사통천은 맹렬한 기세로 날아오는 영지상인을 구양봉이나 주백통이 했던 것처럼 뒷덜미를 잡아 바로 세워 놓으려 했다. 사통천은 구양봉과 주백통이 하는 모양이 쉬워 보여 자신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영지상인의 뒷덜미를 잡는 순간 손이 후끈해지더니 얼얼한 기운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사통천은 이를 막지 않으면 오른팔이 부러질 판이었다. 다급한 나머지 사통천은 오른손을 움츠리며 왼손으로 일장을 내리쳤다. 영지상인은 영지상인대로 구양봉과 주백통 사이를 날아다니느라 뜨거운 피가 거꾸로 몰려 머리가 어지러웠다. 화까지 치밀어 올라있던 참에 주백통이 또 누군가에게 받으라며 자기 몸을 던지자 또 저기 받겠거니 하고 공중에서 기를 모았다. 그러다가 사통천의 손이 뒷덜미에 닿자 즉시 대수인으로 공격했다. 사통천은 바로 서 있는 상황이라 유리했으나 영지상인은 노리고 있다가 펼친 일격이었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입장이었다. 사통천은 퍽 소리와 함께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다가 주저앉았고 영지상인은 사통천의 장력에 맞아 가판에 쓰러졌다. 몸을 일으킨 영지상인은 그제야 자신을 때린 사람이 사통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니놈까지 나를 쳐. 분한 마음에 영지상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사통천에게 덤벼들었다. 팽년호는 영지상인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중간에 끼어들었다. 화내지 마시오. 사형은 도와주려 한 것이오. 그러는 사이 한쪽에서는 이미 작은 배를 내리고 있었다. 주백통은 상어 입속에 있던 나무 토막을 들어 거대한 상어를 배 바깥쪽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장력으로 나무 토막을 두동강 냈다. 그러자 상어의 몸이 붕 떴다가 바다에 떨어졌다. 상어는 입안에 있던 나무 토막이 사라지자 개운해졌는지 물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